이번에는 교과서 122, 113페이지 이제 인도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굴 제국은 이제 16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한 13세기부터 이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사이에는 그 당시 이제 인도의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나 인도 북부에는 그 당시 이제 델리 술탄 시대, 델리 술탄 5왕조라고 해서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이슬람 왕조가 연이어서 쭉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러한 델리 술탄 시대를 이제 마무리 짓고 델리 술탄 시대를 끝내고 등장을 하는 게 무굴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이제 티모르의 후손, 우리 앞에서 티모르 왕조 배웠었죠. 그 티모르의 후손 바부르라고 하는 인물이 델리라고 하는, 그 당시 북인도에 있던 도시의 이름이 델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건국한 이슬람 왕조가 바로 이 무굴 제국이 되는 거예요. 무굴 제국. 그러면 이제 이 무굴 제국의 이제 건국은 바로 이 바부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어서 이제 무굴 제국의 어떤 발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명의 황제를 배워볼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무굴 제국의 발전, 무굴 제국의 발전. 무굴 제국 자체가 이제 인도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굴 제국을 발전시킨 황제 두 명. 첫 번째로는 이제 아크바르 왕제 또는 뭐 악바르 왕제라고 하던데, 요 인물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영토 확장을 하면서 북인도에서 아프리카니스탄, 즉 이 아크바르 왕제는 영토 확장을 통해서 북인도를 장악을 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조금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영토를 넓히게 되고, 또 대내적으로, 국가 내적으로는 토지 조사와 함께 관료제 정비 등을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바르 왕제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이제 요 관용 정책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우리가 이 무굴 제국은 앞서서 봤듯이 이제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왕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무굴 제국은 이제 인도잖아요. 무굴 제국은 인도에 만들어진 그런 국가예요.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즉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인데, 이 인도를 다스리는 인도의 국가는 이슬람 왕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크바르 왕제는 초기에는 이슬람을 막 강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요를 해봤자 이 종교가 뭐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들어먹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관용 정책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들을 조금 인정해주고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조금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관용 정책으로서 이제 그 당시 비이슬람교도들이 냈었던 요 인두세 지지아를 폐지를 하고, 힌두교도들 역시 군인과 관료로서 등용을 하게 되고, 아크바르 황제 역시 이제 스스로도 힌두교도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화합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아크바르 황제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건 아우랑제보 황제라고 해서, 이 아우랑제보 황제는 이제 영토 확장이 더욱더 넓혀가면서, 그 당시 아크바르 황제가 주로 인도 북부를 장악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우랑제보 황제는 인도 남부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영토를 쭉 넓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굴 제국의 최대의 영토, 무굴 제국 시기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굴 제국의 최대의 영토를. 또한 이 아우랑제보 황제는 아크바르 왕제와는 다르게, 아크바르 왕제가 이제 관용 정책을 실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독실한 이슬람교로서 오로지 이슬람, 무조건 이슬람이 짱이다라고 하는 이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우게 돼요. 또한 이 아크랑제보 황제는 이제 영토를 많이 넓힌다라고 했었잖아요. 즉 전쟁을 많이 한다라는 소리예요. 전쟁을 많이 하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뭘? 세금을 걷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두세 부활시키는 거죠. 인두세 부활. 이슬람 제일주의와 함께 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 전에 폐지시켰던 지지아 인두세를 부활하게 되고, 또한 이제 이슬람교가 아닌 힌두교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시크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크교도들도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런 탄압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굴 제국은 조금 쇠퇴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어서 배우겠지만 무굴 제국은 이 이후 쇠퇴를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침투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의 어떤 식민지로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122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자료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가보면은 122페이지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은 무구 제국의 영역이라고 해서 아우랑제보 황제 때 무구 제국의 최대 영토의 모습, 거의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탐구해보자 보면은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관용 정책이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개종시키려 하였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귀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종시키려고 했는데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서 후회했다.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강제로 개종시켜봐야 성실하고 진짜 진실로 마음으로써 가지는 신앙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용 정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무구 제국의 경제의 모습을 보면은 무구 제국은 이제 면직물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요걸 가지고 무역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의 발달, 도시의 발달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구 제국의 문화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문화를 보면 무구 제국은 아까 봤듯이 이제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힌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슬람과 인도의 문화들이 융합되어서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종교부터 보면은 뭐 당연히 힌두교, 이슬람교는 있겠고,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시크교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시크교는 그 당시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조금 융합해서, 그 당시 힌두교의 뭐 윤회 사상이라던가 이슬람교의 평등 사상이라던가 이러한 사상들이 조금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크교가 되는 거고, 언어에서도 이제 우르두어라고 해서 요거 역시 이제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이슬람인들이 쓰는 아랍어 이런 것들이 조금 융합돼서 만들어진 거고, 건축에서도 인도와 이슬람 양식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타지마할은 뭐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과서 123페이지 아랫부분에도 이제 큼지막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구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비였던 이제 뭄타즈마할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왕비가 이제 죽고 나서 왕비를 기리고자 왕비의 어떤 무덤 같은 뭐 사당 같은 이러한 걸로 만든 게 타지마할인데, 보면은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에 이슬람 양식과 인도 양식이라고 해서 각각의 양식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타지마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와 이슬람 양식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회화에서는 이제 무굴 회화라고 해서 페르시아와 인도의 기법을 함께 합쳐서 등장을 한 무굴 회화가 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